자, 오늘 제일 재밌는 얘기, 방시영 얘기 이제 시작할 거야. 두 번째 콘텐츠, 우리 방시혁 의장님은 어떻게 주식으로 4천억을 땡겼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뉴스야. 야, 진짜 뭐 대한민국에 많은 회사들이 상장을 했지만 최대 주주가 자기 이득을 따로 챙긴 케이스는 진짜 한 건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있었는데 안 걸렸는지 아니면은 없었는지 모르겠으나 없었어. 저는 하이브의 주주예요. 저는 주주로서 얘기하는 거야. 난 떳떳해. 국장 역사상 최악의 장난질이라고 해도 저는 모자라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내용은 심플해. 사모펀드와 주주 간 계약을 맺고 IPO를 상장을 할 때 투자 차익의 30%가량을 방시혁 씨가 받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근데 상장하는 과정에서 저 주주 간 계약을 공개를 안 했다라는 거지. 그러면은 잘못은 몇 개입니까? 두 개입니다. 첫 번째, 투자 차익을 30%를 쉐어하기로 한 거. 근데 이거는 약간 애매모호해. 투자 차익을 쉐어하기로 한 것만으로는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보기는 약간 애매합니다. 하지만 매우 큰 잘못인 거죠. 두 번째 문제, 공개를 안 했다는 거. 이게 왜 정말 매우 큰 잘못인지 지금부터 한번 우리 보도록 할게요. 창업주는 매각을 안 하고요. 만약에 상장을 하면 최대 주주는 돈을 사실 못 벌어요. 돈을 사실 못 벌어.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한국거래소,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한국거래소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부분의 주식시장이 다 그러한데, 최대 주주는 보호예수라는 걸 겁니다. 이게 말이 어려운데 그냥 너 최대 주주, 그리고 최대 주주의 특수관계인 뭐 가족, 등기이사, 뭐 너 자회사 등기임원, 너네는 상장해도 주식 못 팔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좀 뭐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아니 내가 이 회사를 창업을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 회사를 키웠는데 왜 나는 상장해가지고 재미 좀 보려고 하는데 주식을 못 팔게 합니까? 이거는 왜 그러냐면 최대 주주는 기본적으로 그 회사에 대한 정보가 일반 투자자들보다 많겠어요, 적겠어요? 많겠지. 이거 우리가 좀 제가 이제 쉽게 보여드릴게.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중요한 사실은 누가 옮겼는지가 중요한 거잖아. 그러니까 회사에 투자를 할 때는 이 회사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가 중요한 거겠죠. 근데 여기 뭐야? 이영진이 옮겼다고 표지에부터 써있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이 책을 살 필요가 있어요? 이영진이 옮겼다는 걸 알아버렸는데? 물론 이거는 인터넷의 드립이야. 드립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대 주주가 주식을 판다라는 거는 그 회사의 미래를 그냥 주주들한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냥 나는 우리 회사 별로일 것 같아서 그냥 팔았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건 뭐야? 브루스 윌리스가 범인이라고 극장 앞에서 외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주식 보호 예수는 스포일러 방지 장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 의장님은 주식을 팔고 싶었나봐. 그래가지고 이제 너 나랑 일 하나 같이 하자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사모펀드 1, 2, 3가 붙습니다. 근데 이제 골자가 총 3개예요. 첫 번째, 상장을 하고 나면 사모펀드 1, 2, 3의 매각 차익 30%를 방시혁이 쉐어를 한다. 뭐 여기까지는 괜찮아. 두 번째, 상장을 못하면 일정 수익률을 보장을 해서 사모펀드들의 요 주식 20%를 방시혁 씨가 되산다 라는 조항이 있어요. 요거를 그래서 언론에서 풋옵션이라고 써있는데, 풋옵션이라고 하면은 말이 너무 어려우니까 만약에 그 상장이 망하면 그냥 사모펀드 1, 2, 3의 주식을 방시혁 씨가 다시 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만약에 방시혁 씨가 상장하기 전에 주식을 팔았어. 그러면 요 사모펀드, 계약 당사자인 사모펀드들도 같이 주식을 팔 수 있게 돼. 이게 동반 매도 청구권이라고 있어요. 근데 말이 어려운데 그냥 상장까지 같이 가기로 되게 우리 우정 영원히 이러고 계약을 했잖아. 근데 우리 우정 영원히 이렇게 계약을 했다가 상장 전에 최대 주주가 주식을 팔았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누가 내 치즈를 옮겼는지 스포일러를 한 거지. 그러니까 브루스 윌리스가 범인이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건 뒤통수 때리는 거잖아, 계약한 사람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야, 여기 와봐. 너 주식 판 다음에 야, 우리 것도 너랑 똑같은 가치 같이 팔 거야. 이렇게 그래야 얘네가 이제 뒤통수를 맞을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자, 첫 번째가 가장 메인이 되는 조건, 그리고 두 번째가 메인이 되는 조건이 성립이 안 됐을 시에 얘네의 탈출구, 그리고 3번이 뒤통수 방지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잘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은 이 계약의 결과 상장 당일에 무슨 일이 발생하냐? 이제 상장이 됐으니까 들어가야지. 들어가야 되는데 30%를 떼주기로 했잖아. 근데 30%를 떼주기로 했으면 얘네는 이 계약을 안 했어도 주식은 팔 거였는데 이 계약을 했기 때문에 30%를 떼줘야 되잖아. 그럼 그 30%만큼 더 팔아야 얘네는 수지가 맞겠지. 왜냐, 얘네도 자기네들의 목표치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만큼을 더 팔아야 수지가 맞기 때문에 그럼 얘네는 당연히 더 팔면 되지 뭐 라고 한 거예요. 그 결과가 상장 이튿날 마이너스 22%, 상장 보름 뒤 마이너스 47.8%. 여러분들, 상장 후 보름 만에 반토막이 나는 게 확실한 주식이라면 살 거예요? 난 안 사. 왜 사? 물론 난 샀지. 난 몰랐으니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하나 발생하는 게, 이 사모펀드들은 알았을 거 아니야. 내가 주식을 팔면 저만큼 작살이 날 거라는 걸.
나는 알았을까? 흰고는 몰랐지. 이거는 정말 큰 문제예요. 자, 창업자가 기업을 일군 거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필요하지. 뭐 배당이 됐든 뭐 연봉이 됐든 주식을 팔아서 됐든. 근데 그래서 해당 계약 자체로만 큰 문제가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건 아니야. 근데 거래소에 왜 말을 안 했냐고. 이거 거래소에 말 안 한 거는 진짜 큰 잘못이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최대 주주와 얽힌 계약은요, 상장을 할 때 거래소에 다 갖다 바쳐야 돼요. 이거는 실무를 안 해봐도 알 수 있어. 왜냐면 거래소에서는 유가 증권시장 상장 가이드라인이라는 걸 펴냅니다. 거기 써있어. 그냥 주주간 계약서 다 내놓으라고 우리한테. 그러면은 왜 거래소에 안 알렸을까? 제가 지금부터 상황극 하나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저 선생님 말씀드릴 게 있는데, 그러면 거래소는 뭔데 말해봐. 화 안 낼게. 화 안 낸다고 말하는 사람은 또 보통 화를 냅니다. 제가 주주간 계약을 한 게 있어서 상장 날에 물량을 몇천억을 던져야 되는데, 이거는 근데 거래소 입장에서는 이거 미친놈인 거지. 왜냐면은 최대 주주가 그렇게 던지면 개미들은 어떻게 하라고. 너 그렇게 하면은 안 돼. 너랑 계약한 사모펀드 다 갖고 와. 보호해서 너 걔네 때릴 거야. 조금만 팔 수 있게 할 거야. 그러면은 얘가 선생님 근데 계약을 한 게 있는데 보호해서는 좀 이러면은 거래소는 상장 빠꾸냅니다. 무조건 빠꾸내게 돼 있어요. 이거 상장 전에 계약 사실을 거래소에 알리면 거래소는 무조건 그 사모펀드들한테 보호해소를 때리려고 했을 거예요. 왜냐? 걔네한테 보호해소가 안 돼 있으면 걔네는 최대한 많이 팔아야 많은 매각 차익을 공유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거래소가 만약에 말 안 들으면 상장을 빠꾸 낸다 그래갖고 상장을 빠꾸를 냈다. 근데 뭐가 있어? 통수보호조항이 있었잖아. 상장이 실패를 하면은 방시혁은 그 사모펀드들의 주식을 다 사줘야 돼요. 근데 그 원금만 2,500억어치야. 제가 볼 때는 그런 돈이 있었을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래소에 알릴 수 없었겠지. 거래소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반드시 사모펀드 1, 2, 3에게 보호해소를 걸었을 겁니다. 왜냐? 그래야 이 사모펀드들이 팔 수 있는 물량이 제한이 돼서 피해자도 없어지고, 공모 때부터 그걸 알면 상관이 없지. 왜냐? 최대 주주랑 이익 쉐어하는 애들이 있어서 걔네는 무조건 상장 첫날에 물량을 내놓을 건데, 그러면은 며칠 기다렸다가 사면 되잖아요. 그거를 상장 첫날에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는 말이야. 근데 저 정보가 공유가 안 되면 사람들이 상장 첫날에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 왜냐? 하이브는 훌륭한 엔터사라고 생각을 하니까 따상 갈 것 같잖아.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물량을 떨어서 방시혁이랑 이익 쉐어를 해도 괜찮다니까. 그 정보가 공개가 되었으면 괜찮다니까. 왜냐? 다른 투자자들은 그냥 이렇게 좀 보고 있다가 주가 좀 떨어지고 들어오면 돼. 근데 저걸 몰랐으니까 첫날 들어와서 다 두드려 맞은 거 아니야. 영문도 모르고. 상장 주관사, 법률 자문사, 얘네가 이거를 거래소에 제출을 안 하는 걸 괜찮다고 했대. 말도 안 돼요. 다 같이 공범이라고 자백하는 거야. 상장 주관사가 저걸 괜찮다고 했다라는 거 진짜 말이 안 돼요. 이게 한국거래소의 심사 가이드라인이에요. 뭐라고 써있어? 주주간 계약서 및 기술 이전 계약서는 외부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체결되어야 합니다 라고 나와있죠. 그리고 밑에 보면 뭐가 있어? 주주간 계약서 등에 의거 소액 투자자의 권리를 약화시킬 수 있는 배당률 설정! 써있어 안 써있어? 상장 주관 회사라는 들이 여기 엄연히 써있는 거를 알고 이거 거래소에 안 내도 괜찮다고 말을 했다고 화가 납니다. 진짜. 그 주관사는 상장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거래소에서 펴낸 상장 가이드북도 안 봤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말을 더 잊지 못하겠다 진짜. 자, 그래서 핵심적인 문제는 총 3가지예요 그냥 매패 켰다는 거지. 자, 그리고 꿀레라 독점했다라는 거지. 자, 저 사모펀드들의 수익률은 저렇게 나오지. 근데 일반 투자들의 수익률은 사실 이것도 아니야. 그냥 마이너스잖아. 불공정 거래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 통상손해랑 특배손해 알죠? 통상손해 뭐야? 통상적으로 입는 손해. 특배손해 뭐야? 특별히 입는 손해라고 죄와 기래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렇잖아. 통상적으로 상장 첫날에 일어날 수 있는 손해가 아니잖아. 통상적으로 상장 보름 동안 반토막이 나는 거는 통상적인 손해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가 이게 끝이 아니에요. 사모펀드 1, 2, 3도 하이브 주식을 누군가한테 샀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하이브의 주식을 사모펀드 1, 2, 3한테 판 회사가 있어요. 알펜루트 자산운용이라는 그 운용사가 있는데, 근데 알펜루트는 하이브 관계자들이 우리한테 상장 안 할 거라고 얘기를 하길래, 그럼 이거 계속 들고 있어보다 소용없겠다 싶어갖고 쟤네한테 팔았다는 거야. 근데 IPO를 갑자기 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하이브 해명이 그냥 계획이 불확실하다라는 점을 설명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게 되게 재밌습니다. 자, 하이브의 상장은 2020년 10월 15일이에요. 상장 캘린더를 우리가 역으로 추적을 해볼게. 코스피 기업 공개를 할 때는 아래와 같은 3가지 필수적인 절차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지정감사. 지정감사는 뭐냐면은 이것도 말이 어려운데,
금융감독원에서 이제 상장을 하고 싶어하는 회사한테는 회계법인 하나를 찍어줘요. 너는 이 회계법인에서 감사를 받아라 라고 해서 그 사람이 되게 빡세게 이제 회계 감사를 하는 거야. 왜냐면 이제 그 회계를 막 허투루 하면 안 되니까 지정감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래소에 상장 심사를 받아야지.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증권 신고하고 공모를 하고 요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래소에서 작성한 상장 심사 가이드라인에서는 일반적으로 상장 심사, 증권 신고 및 공모까지 다 해서 일반적으로 105일 정도로 잡습니다. 105일 정도로 잡는데, 요거는 상장 심사가 규정대로 45일 안에 이루어질 경우가 그렇다는 거고, 요즘에는 45일 안 걸려요. 무조건 60일, 90일, 120일 이렇게도 걸립니다. 그래서 지정감사를 할 때는 진짜 빡빡하게 보기 때문에 회계월이 끝난 뒤에 최소한 3개월 정도는 걸려요. 증권 신고 및 공모할 때 심사 통과 후에 대략 2개월 정도가 걸려요. 그러면은 요거를 다 합치면은 대략 최소 6, 7개월 이상이 걸리거든요. 이 말인즉슨 뭐냐면, 상장을 할 결심은 최소한 상장일 1년 전에는 이루어졌어야 말이 된다는 소리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 지정감사라는 게 내가 내일 받고 싶으면 오늘 신청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2024년도 재무제표로 2025년도에 상장을 하고 싶어. 그러면은 지금 12월이잖아요. 지정감사 신청 9월 말까지 해야 돼요. 3개월 빨리 해야 돼. 그러면 그 전에 의사결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2018년 10월에 12.4%를 매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듬해 6월에 요 이스톤이라는 데가 또 2.7%를 매입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9년 11월이죠. 여기서 1,000억 원어치를 추가 매입하는데, 뭐 요거는 뭐 그래 그렇다고. 요거는 상장 2년 전에 12.4% 매입한 거. 근데 여기서부터 약간 아리까리하지. 상장 16개월 전, 이거는 상장 11개월 전. 근데 문제는 알펜루트 자산운용은 이때 팔았다는 거지. 자, 상장 결심은 상장일 1년 전에는 최소한 해야 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다른 주주한테 팔라고 했다라는 거 아니야. 상장 안 할 거라고 하면서. 재밌지 않아요? 그냥 저는 궁금한 거야. 왜 하필 저때 팔았을까? 다 나보다 훌륭한 사람들인데 뭐 이유가 다 있었겠지. 자, 문제는 여기서 또 끝이 아니야. 아까 전에 우리 얘기했죠. 뒤통수 방지 조항 왜 생겼을까? 처음에 이 사모펀드들이 하이브 회사랑 풋옵션 계약을 체결하기를 원했대요. 수익은 방시혁이랑 쉐어하는데 IPO 실패하면 왜 주식은 회사가 도로 사야 됩니까? 그래서 방시혁 의장이 회사의 책임을 지을 수 없다면 본인과 계약을 맺었다. 근데 저거는 무슨 막 되게 방시혁 의장이 엄청난 대인배인 것처럼 저렇게 기사를 써놨는데,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스틱 인베스트먼트 아까 전에 우리가 봤지. 여기 1,039억 원. 그리고 두 번째 1,250억 원. 풋옵션. 그러니까 방시혁이 도로 사기로 한 주식은 원금만 2,300억 원이야. 근데 아까 전에 제가 뒤통수 방지 조항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잖아요. 수익률을 일정 부분 붙여서 돌려주기로 했다며. 여러분 20%만 붙여도 2,700억이에요. 난 그냥 건조하게 궁금한 거야. 우리 의장님이 그만큼 현금이 있었나? 정리하자면 계약 자체가 난 처음부터 되게 이상한 거야. 이게 왜 처음에 저런 말도 안 되는 제안이 들어왔나? 애시당초 저 풋옵션 받을 수 있었나? 회사가 대신 사줄 수도 없는 거고, 방시혁 의장은 저만큼의 현금이 있었는지 난 잘 모르겠어. 근데 저 조항을 왜 거냐고. 그럼 이 이상한 계약의 시계바늘이 가리키는 단 한 곳, 과연 어디일까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보면 이건 저의 의견은 그러니까 그냥 잘 짜여진 판이었다라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자, 하이브는 해외 주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정보 불균형으로 인한 수익률 차등 문제를 불공정거래로 인식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제가 볼 때는 법적인 문제이 발생할 가능성이 좀 존재한다라는 저는 그런 의견이 있는 거고요. 뭐 국장에 대한 신뢰는 뭐 나락도 아니지. 뭐 이거는 뭐 저기 뭐 나락이 아니라 그냥 뭐 불지옥? 그래서 여러분, 공시제도가 선진적인 자본시장을 갖추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모펀드에 대한 신뢰 역시 자기들끼리 해먹는다라는 인식을 주게 되겠죠. 그리고 제가 여기 원고에 쓰지는 않았지만 또 한 가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이 다음번에 상장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머리가 아파지겠지. 거래소에서는 저 주주간 계약서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은 몰랐다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주주간 계약서 훨씬 더 깐깐하게 보겠지. 그러니까 상장 심사가 가뜩이나 오래 걸리는데 앞으로 더 오래 걸릴 만한 그런 일들만 남은 거예요. 뭐 이모저모 민폐가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볼 때는 창업주도 경제적인 그 이득을 얻어야 되는데, 이게 이런 방식으로 하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게 저의 의견이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콘텐츠까지 말씀드렸고, 자, 세 번째 콘텐츠 롯데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 목이 좀 아파가지고 커피 좀만 먹고 할게요.